어머니를 씹는 중.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 갑작스럽게 모친상을 당했다. 뒤늦게 전해들었다. 자식에게 어머니는 씨앗 같은 존재다.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다. 대지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입을 벌려 어머니의 하는 첫 음절만 발음해도 넉나간 사람처럼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주르륵 쏟아낸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지인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머릿속에 맴도는 짧은 시가 있다. 문인수 시인의 하관이다. 시인은 어머니 시신을 모인 관이 흙에 닿는 순간을 바라보며 묻는다는 동사를 쓰지 않고 씹는다고 표현한다. 어머니를 씹는다고.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세요. 어머니를 씹는다고. 지금 어머니를 씹는 중. 사람을 살찌우는 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쇠잔한 몸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부모의 모습은 바짝 마른 장작개비를 떠올리게 한다. 그것을 지켜보는 일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눈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나무에서 꽃과 이파리가 후드득 떨어져 나가 앙상한 가지만 남은 처참한 광경을 두 손이 결박당한 채 바라봐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 안타까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지독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링거 주사를 맞는 동안 핏기 없는 입술을 겨우 벌려 가쁜 숨을 몰아내쉬었다. 어느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련의 등에 살며시 귀를 대면 아픈 기침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난 가느다란 호스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링거액을 응시하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그렇게 눈물을 다 쏟아내고는 공손히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빌었다. 포도당아 전해지라. 어머니 혈관을 타고 재빨리 흘러들어가서 어서 양분을 공급해주렴. 꽃과 이파리가 더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렴. 내 바람이 통했는지 링거를 다 맞을 무렵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았다. 한편으론 자신의 소임을 당하고 장렬하게 사그라진 링거액이 대견해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서는 순간 링거액이 부모라는 존재를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다. 뚝뚝 한 방울 한 방울 자신의 몸을 소진해가며 사람을 살찌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니 말이다.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재를 정리하다 보면 너덜너덜한 노트를 발견했다. 서재를 정리하다 너덜너덜한 노트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한쪽 모서리가 움푹 찌그러져 있었고 먼지와 습기가 범벅됐는지 표지를 넘기자마자 퀴퀴한 곰팡내가 휙 올라왔다. 다시 책장에 꽂아 넣을까 하다가 호기심이 당겨 앞부분을 훑어보았다. 거기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빽빽한 문장으로 새겨져 있었다. 처음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는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계속 읽다 보니 당신이 부모로서 짊어져야 했을 삶의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와 노트를 끝까지 넘기지는 못했다. 최근 부쩍 쇠약해진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아 황급히 덮어버렸다.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닌 듯하다. 눈물은 기억에도 있고 또 마음에도 있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찬바람이 불던 늦가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사내가 낡은 모자로 작업복에 묻은 흙을 탈탈 털어낼 때마다 뿌연 먼지가 일었다. 힘겨운 하루를 보낸 듯했다. 그는 편의점 직원이 만들어 매대에 내놓은 즉석 과자를 집어들었다. 점퍼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계산을 마친 사내는 우툴두툴하고 커다란 손으로 과자를 받아들더니 점퍼 안으로 조심스레 집어넣었다. 점원이 그 모습을 조금 의아하게 바라봤다. 사내가 머쓱해하며 입을 열었다. 애들 주려고요. 과자가 식으면 안 되잖아요.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터벅터벅 편의점을 걸어나갔다.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치 수척한 낙타가 귀한 짐을 싣고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보였다. 벼랑간 김중식 시인의 완전무장이라는 시가 내 뇌리를 뜨겁게 달구었다. 낙타는 전생부터 지 죽음을 알아차렸다는 듯 두 개의 무덤을 지고 다닌다. 고통조차 육신의 일부라는 듯 육신의 정상에 고통의 비계살을 지고 다닌다. 문득 방금 본 사내의 일상과 낙타의 하루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저 사내도 오아시스에 대한 흐릿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은 채 쑤신 무릎을 부여잡으며 매일 황량한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러고 보면 퇴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아버지들의 뒷모습은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낙타를 닮았다.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은 어딘지 모르게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치이는 조직 생활에서 제 한몸 추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까. 반복적인 하루를 보내며 간신히 버티는 날이 수두룩하기 때문일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된 두 아버지의 사연을 밑그림으로 삼는 이야기다. 설정은 진부하지만 내용만큼은 진부하지 않다. 영화는 엘리트 회사원인 류타, 그리고 작은 전자상회를 운영하는 유다이라는 두 가장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난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디트가 다 올라간 뒤 상영관에 불이 켜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영화가 주는 여운에 붙들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곰곰 생각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자식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실 이런 질문에는 세계적 석학의 견해나 전문가의 충고보다 책을 읽으면서 굵은 펜으로 밑줄을 그은 문장이나 영화 속 주인공들이 덤덤하게 읊조리는 대사가 훨씬 더 유용한 대답을 해주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합의를 통해 아이를 바꿔 키우기로 한 두 아버지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대목이 있다. 이때 상반된 성격의 두 인물이 이런 대사를 주고받는다. 유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류타, 그건 그렇지만 회사에서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유다이, 아버지라는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죠. 대체할 수 없는 문장. 글은 엉덩이 힘으로 쓰는 것이다. 작가나 기자처럼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약간의 허세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타고난 천품으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당수 작가는 시간과 드자비를 해가며
머릿속 모니터에 쓰고 지우기를 거듭한다. 단어를 고르고 고치고 꿰매는 일을 되풀이한다. 채 경험하지 않았거나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문장으로 이야기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 덜어낼 것도 보탤 것도 없는 적확한 문장을 쓰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지면에 스며들 때까지 펜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는 벼랑 끝까지 가보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혹은 벼랑 근처까지 갔다가 자신만의 깨달음을 안고 돌아오는 사람이거나 엉덩이력과 필력은 비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종일 앉아있다 보면 다른 문장으로 대체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기도 한다. 물론 거의 실패한다. 머릿속에 잠복해 있던 단어가 문장으로 변하는 순간 물 밖으로 나온 생선처럼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글을 쓰는 작업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도하는 과정,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찾아 나서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한다. 뭐 어디 글쓰기만 그러할까? 지금 이 순간 우린 저마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런 걸 하나쯤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참, 원고를 완성하는 순간에만 작가로서 해방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말하고 싶다. 한 줄 한 줄 문장을 정제하고 고쳐다가 아, 이거다 싶은 본능이 꿈틀거릴 때, 더 나은 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손의 근육과 신경망을 타고 머리와 가슴으로 전해져 올 때, 나는 작가로서 커다란 희열을 느낀다. 꽃도 그렇지 않나. 화려하게 만개한 순간보다 적당히 반쯤 피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있다. 절정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송나라 때 시인 소홍은 이러한 이치를 멋들어지게 노래했다.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 예쁜 꽃 보노라. 반쯤 피었을 때.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순간 우린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다. 어쩌면 계절도 감정도 인연이란 것도 죄다 그러할 것이다.